예, 안녕하세요. 1부에서 2부에서 이현웅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예정된 미래 4가지 뉴노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이 뉴노멀이 노동에 또는 고용에,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분석을 해보고, 또 우리 인간사회 대응 전략이라 그럴까? 이게 재앙이 되지 않고 가능하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사회의 지혜,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혁명이 고용과 노동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미칠 거라고 예견하십니까? 일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줄기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소위 손바닥 위에 초고속 소위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 세계와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제 교류하는 것, 정보를 전달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AI 로봇이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노동까지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우리 인간의 어떤 고용, 노동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은 기계를 만들었고,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인간의 노동을 보완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초기에는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도 하면서 엄청나게 저항을 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기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일부 대체는 했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죠. 다만 그래도 기계가 나타남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교섭권이라고 할까요? 자본가들과의 비교할 때 자꾸 이제 기계가 자꾸 확충이 되고 자본이 확충이 되면서 그에 따른 노동 생산성은 늘어나지만 노동자들의 어떤 교섭권이 좀 줄어드는 측면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디지털 혁명이 되면서 소위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도 이제 대체를 하면서 지금 많은 일자리들 실제로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간단한 AI 로봇까지도 아니라도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던 그런 어떤 분들이 전부 다 사라졌죠. 어느 순간에. 하다못해 우리 어떤 마트에 가도 점점 거기에서 계산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하다못해 어디 주차장 가더라도 이제 점점 더 자동화하고 있고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면 맞습니다. 거기 노동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실은 인공지능 로봇이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공장에 가면 어디 인간이 이렇게 있습니까? 다 AI 로봇이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AI 로봇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생활을 도와주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좋은 일이지만 생산 측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당연히 뺐으니까 우리 노동자 입장 생각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고, 또 일자리를 현재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상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AI 로봇이 거의 모든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2030년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 지식노동까지. 제가 아까 교수직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보면요. 교수라는 게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아마 수만 명이 있을 텐데요. 수만 명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는 연구하는 거고 하나는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 연구는 일단 둘째치고 강의하는데, 이 똑같은 경제학 원론을 한 학교에서 한 서너 개에서 개설을 한다고 해요. 서너 반, 왜 그러냐면 나눠서 해야지만 더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너무 학생 규모가 커지면 이제 학생과 그리고 교수 간의 어떤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유튜브 같이 이런 어떤 매체를 이용하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면 사실은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한 명이 꼭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전 세계 모두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AI 그런 어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 번역기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문서뿐만 아니라 제가 말을 하면 바로 영어로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한 사람마저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AI 로봇이, AI가 어쩌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학 교과서부터 모든 논문을 계속 이제 학습하면서 정말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교수법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학생이 수만 명이 돼도 그 AI는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누가 지금 졸고 있는지, 누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 안 되면 바로 옆에서 따로 텍스트 메시지든 별도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계속 또 거기에 맞춘 또 교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교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나 하면 되지. 요즘에 연구조차도 거의 AI가 이제 웬만큼 한다. 하다못해 요즘에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연구 논문도 해가지고 실제 학술지에 발표했는데, 이게 인간이 했는지 AI가 했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서 어떤 주제를 그림을 가지고 경선을 했는데 AI가 대상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적인 어떤 영역인 그림 것까지 AI가 대상을 받아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교수님도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곧 은퇴할 겁니다. 저는 미리부터 이제 농사 짓는 걸로 지금 다시 이제 저희 직업을 바꿨는데, 농사는 설마 로봇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생량난이 있으면 결국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노동 일자리가 정말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정부가 주는 어떤 기본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소득 문제는 그 뒤에 좀 한번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거를 그레이 스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그 투자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크게 이제 위험을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위험. 근데 한번 닥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위험,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첫 번째를 보통 화이트 스완이라고 그러고, 화이트 스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측 불가능하지만 큰 위험을 가져오는 위험은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데, 뭐 화이트 스완은 뭐 이런 거죠. 여름이 되면 태풍 장마가 올 거고, 그에 따라서 농작물이 너무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화이트 스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9.11 사태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다든가, 정말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보통 블랙 스완이다. 블랙 스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특별히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제가 그레이 스완이라고 한 것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인간에게 좋은 것도 많죠. 수명도 늘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AI 로봇이 우리 일반적인 가정 생활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것도 좋고요. 또 우리가 조그만 그 스마트폰이 어쩌면 1970년대에 슈퍼컴퓨터보다 100만 배 이상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손에 쥐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또 그에 따라서 기본소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활만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의 소득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또 그것을 주는 사람이 결국은 대장인 거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결국은 정부가 이제 하는 것이고, 그게 정치인이고 공무원일 거고, 결국은
대다수의 인간은 동물농장에 돼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미리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적 지성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레이스완이다. 하얀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 뭐 그런 어떤 중간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아까 이제 두 번째 뉴노멀 노인 사회는 화이트 스완으로. 네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앞으로 기대 수명은 예.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출산율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 예측이 되고 예.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노인 인구의 어떤 구성도 예.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 노인이 자꾸 늘어나면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생산 측면과 예. 수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생산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당장 결국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노인이 많으면 전반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어떤 그 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AI 로봇이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원시 수렵 사회는 생산 요소 하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노동. 그리고 이제 농업사에서는 노동에 플러스해서 토지가 생겼죠. 산업사에서는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자본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는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AI 로봇이 생긴 거예요. 네. 그 AI 로봇이 노동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네. 노동이 아까 일자리를 뺏긴다고 했는데 네. 하다못해 고령화돼도 노인 사회가 돼도 크게 생산적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는 나이가 드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수요 자체가 또 활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거다. 그러면 결국 생산만 많이 하면 뭐예요? 우리 AI 로봇은 먹지도 않고 잠잘 집도 필요하지 않고 옷도 필요 없고 쇼핑 가지도 않고 어디 뭐 여행도 안 가니까 24시간 일만 하는데 자꾸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물건을 그럼 인간이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29년 발발한 세계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급작스런 어떤 공황 사태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구조적인 그러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그러한 어떤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30년이고 최근이 아니고 벌써 뭐 한 20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장기 경기 침체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디지털 이후에 고령화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진전이 돼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100세, 120, 150세까지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심각한. 네네. 그러니까 과잉 생산, 과소 소비, 그러니까 뭐 대공황 네네.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제대로 대비를 못하면 대공황이 오는 거고 네. 대비를 한다면 장기적인 구조적인 침체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뭐 두 자릿수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낮아질 것이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사회 양극화하고 노동하고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미 뭐 사회 양극화는 혼자 단독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고 산업혁명을 거치고 디지털 혁명을 거치면서도 나타난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노인 사회로 전환되는 것도 사회 양극화를 불러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서 이 어떤 그 양극화가 심해요. 소득이라든가 부의 양극화가. 특히 이제 노인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대부분 결국은 이제 그동안 축적해 놓은 어떤 부를 가지고 사는데 그 부가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제 젊었을 때 제대로 벌지 못했어요. 어떤 사업을 망했어요. 그러면 내가 근데 노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부유한 노인과 가난한 노인이 같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과 젊은이 간의 그런 어떤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예전에는 한 60세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자식 세대한테 내 재산이 자연스럽게 물려갔어요. 이제는 이제 부모 세대가 60세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70, 80세도 아닌 거예요.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내가 100세까지 사는데 내 재산을 어떻게 내
후세에게 물려줍니까?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결국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부는 상당 비율 대부분이 소위 기성세대, 소위 장년층, 노년층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젊은 층이 갖고 있나요? 대부분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이 갖고 있죠. 그중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노른자, 강남은 과연 누가 갖고 있을까요? 대부분 장년, 노년층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금방 돌아가시지 않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갖고 거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이들이 거기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특별히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리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결국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대부분 또 기성세대이기도 하고 또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또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었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노동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해서 노후 대비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는 미리부터 사실은 노동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본가가 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동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노동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니까 젊었을 때부터 소위 자본가가 되어야 돼요. 자본가가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노동자들도 다 같이 자본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면 내가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을 살 것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첨단 기업들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한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얘기가 좀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회 양극화는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러한 일찍부터 이런 금융에 대한 지식 이걸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예전처럼 산업사회처럼 그냥 대학에서 가르친 그 어떤 지식 가지고 사회 나가가지고 평생 노동해서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실제 대학에서 배우는 그 지식들은 이미 산업사회 때 만들어 놓은 지식이에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경제학조차도 산업혁명 이후에 처음 등장한 그 학문이고 그때 만든 그 경제학의 기본 틀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학 교과서조차도 바꿔야 된다. 책에서 그래서 아예 새로운 목차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지식인도 알아야 되고 자본가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라든가 우리 일반적인 시민도 알아야 되고 또 젊은 세대, 후속 세대들이 이것을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뭐 금융, 주식 뭐 이런 자본가가 되는 여기 맞는 말씀인데 저는 요새 주식회사라는 체제 자체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하나의 대표적인 어떤 그렇죠. 기업의 네네. 뭐 형태라 그럴까 네네. 이런 거라서 이게 디지털 혁명이 그야말로 고도로 발전하면 지금은 사실은 창업에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 그렇죠.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창업회사 그렇죠.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주주 자본주의 또는 주식 이런 게 그렇게 지속 가능한 게 될까?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아니, 뭐 저도 그쪽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도 해보고 하는데 저는 그 주주 자본주의 자체가 뭐 없어지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적 기업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큰 자본 들이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1인 창업도 가능해요. 1인 창업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다양화될 수는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소수의 자본가가 그 기업을 온전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후속 세대가 주인이 되고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오래 살긴 하지만
그만큼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진 거 이거 정말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재앙인데 정말 우리나라의 그 정치권 아니면 정부를 현재 맡고 있는 분들이 너무 단기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너무 몰두해 있지 않는가 하는 굉장히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담입니다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편집하셔도 됩니다. 혹시 취지에 맞지 않으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여성부를 없애겠다고 해서 저는 여성부를 없앨 것이 아니라 인구 가족부로 좀 바꾸면 좋겠다. 인구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여성 문제도 다루고 가족 문제도 다루고 인구 문제도 다루고 또 그래서 기왕이면 인구 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만들면 좋겠다. 야.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부총리 뭐 교육부도 있는데 교육부는 일반 부처를 좀 낮추고 너무 지나친 간섭이 많으니까 그 대신 이제 사실 왜 그러냐면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크게 보면 고령화 문제, 노인의 문제가 있고 이제 저출산 문제가 있잖아요. 저출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단순하게 무슨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보건복지의 문제 다양한 분야가 다 사실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부동산 문제 우리 건설교통 분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그 각 부서에 나눠져 있는 그러한 인구 관련된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 소위 인구 가족부로 다 모아서 거기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정부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제 소관 중 하나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때도 이제 여성부가 있었는데 저도 한 부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돼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시죠. 대통령께 이거는 대통령 과제이지 네. 한 부처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국가적인 대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프레지던셜 그러니까 대통령 프로젝트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이제 장기적인 국가적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 위원회라는 걸 출범을 시켰는데 근데 그 이후에 다음 정부에 가서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지난 정부도 예. 제가 기억하기는 출범 초기 한 번 딱 만났고요. 그게 예. 대통령 직속인데 예. 사실은 이제 그 공동위원장이라는 민간 예. 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사실 실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걸 갖다가 이제 사무처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소위 그 보건복지부 국장급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부처도 아니고 거기서도 아주 여러 기능 중에 한 국에서 하는 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겠는가. 저는 그 기왕 우리나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인구 고령화 아니면 그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 전체를 다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그런 인구 가족부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해야 될 문제가 저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단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결혼하고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으면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적어도 이제 공적 자리가 있잖아요.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일자리라도 우선적으로 준다. 두 번째로 그 일자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 살 데가 없어요. 살 데가. 그러면 이제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결혼하고 출산을 많이 할수록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또 그렇게만 하면 뭡니까? 당장에 애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교육시키는 게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 정부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까지도 책임진다. 저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사실 어떤 신문에도 냈습니다만 유소년 기본소득을 좀 주자.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라 애기한테만 주는 거예요. 애기한테만 기본소득. 요즘 노인한테 주자 아니면 무슨 농민한테 주자 이러는데 아니면 전체 주자 그거보다는 젊은 세대가 있어야 앞으로 무슨 복지도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정부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자. 그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그래봤자 우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까지 해봤어요. 그동안 매년 쓰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한 10년, 얘들이 한 20년까지 주자는 거예요. 20살, 20살 될 때까지. 한 1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들어가는 그 매년 그 정부 예산이요. 지금 쓰고 있는 저출산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그 위에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그러면 저축해 놓은 거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면 충분히 그걸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데 최소한 그러면 모든 신생아를 다 안 하더라도 아니면 두 번째 낳는 애부터라든가 세 번째 낳는 애부터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 이거 노사공 TV를 그래도 정부에서 아니면 그래도 정말 이쪽에 관련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전에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 이야기 들으니까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같은 아동수당을 주고 셋째 아이 놓으면 방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1.5를 주는가 네네. 그 아동수당을 더 높인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 그거는 뭐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 교수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말로만 막 야단스레 다양한 뭐 수단을 하기보다는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그렇죠. 이걸 좀 네. 찾아내야 되겠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아동 기본 수당이라든지 유소년 기본소득 유소년, 뭐 이름은 예. 붙였습니다. 뭐 수당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예. 그런 걸 주자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무슨 또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냐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독일도 비슷한 것을 그러네요. 하고 있고요. 예. 하다못해 제가 있었던 호주도 예. 아기 나면 정부가 거의 책임질 정도로 잘해요. 예. 또 실제 뭐 대부분 다 예, 맞습니다. 예. 국립대이기 때문에 거의 학비가 들지 않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20세까지 그렇게 기본소득을 주면 그 돈을 정말 부모가 낭비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아까 제가 주식 말씀드렸잖아요. 절반 정도는 얘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적립식 그런 어떤 주식 투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20세쯤 되면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예. 그럼 국립대의 경우엔 다시 또 4년을 무료로 다니게 해줘요. 그러면 얘가 대학 졸업할 때는 그러면 지금은 대학 졸업하면 학생들이 다 어떡하냐면 빚을 안고 사회를 나가요. 취업도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소득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면 얘들은 어떤 기업의 주인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나가서 훨씬 더 좋은 말씀이네.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책 생각을 합니다. 당국자들이 좀 귀담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 이제 뉴노멀인데 기후위기도 노동에 지금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렇죠. 네. 기후위기가 무슨 노동에 영향을 주느냐. 네. 기후위기도 사실은 보면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예. 사실 기후위기는 사실 기본적으로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스라든가 네. 아니면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떼서 그런데 그걸 누가 뗐죠? 결국 이제 기업들이 뗐고 예. 그 부자들이 뗐고 예. 그리고 또 부자 나라들이 뗀 거죠. 예. 그러니까 부자 나라들이 거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통계도 숫자도 있습니다. 뭐 생략을 하더라도 거의 부자 나라 그동안 산업화를 일찍 이룩한 그러한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책임이고 또 현재 시점을 놓고 보더라도 누가 그러한 그 소위 그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러한 기후 온난화 물질을 배출하느냐 대부분 부자들이 그만큼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 활동을 많이 하니까 더 많이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피해는 가난한 나라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예. 지게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해수면이 상승하면 그러면 이건 소위 얘기하는 태평양 지대 그런 도서들이 이제 잠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까? 그동안 피해를 온전하게 입는다는 거죠. 아니면 뭐 파키스탄이나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후가 너무 막 더워져가지고 거기서 그 슬럼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얼마나 그런 기후온난화의 책임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에어컨도 없는 시설에서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생명까지 잃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부분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육체노동을 하면 과연 그렇게 기후가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사실 화이트 칼라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혁명을 이룩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아하게 사무실에서 정말 아늑한 그러한 곳에서 살 수 있겠죠. 하다못해 선진국에서 뭐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뭐 국토 일부가 잠기는 걸 걱정을 하더라도 그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충분한 자본과 기술 가지고 제방을 충분히 쌓을 수 있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국토가 거의 해수면보다 낮은데도 문제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해수면 상승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그렇지만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것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다. 뭐 그런 면에서 좀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근사회 축복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노말이 어떻든 지금 예견되기로는 이게 인간사회 자칫 잘못하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또 이 긴 인간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변화를 그 인간사회에게 보다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는 네네. 뭐 그런 지혜를 우리가 계속 발휘해 왔으니까 극복해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답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사실 네. 고민도 많이 하고 네. 여러 가지 문헌도 찾아봤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산업혁명을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이 네. 생겼고 네.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경제학이라는 것이 요즘 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평생 밥 벌어먹고 산 주류경제학이죠. 이 주류경제학이 처음에 고전학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왔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각 개인에게 자원을 소유토록 하고 또 각 개인이 서로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이념 틀을 가지고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금까지 흘러왔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경제는 효율적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회 양극화를 불러왔고 또 그것이 기후위기와 같은 생태위기와 같은 그런 어떤 환경 재난을 또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아까 계속 그러잖아요. 이 길로 계속 간다면 그러면 2040년 되면 1.5도에 도달하고 그 뒤에 2도 그리고 5도가 넘을 것이다. 금세기 말 되기 전에. 그러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어쩌면 2100년이 우리 인간의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때까지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처럼 가버리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인류 멸망일 수도 그렇죠. 있다. 인류에게 사피엔스 인류에게 2100년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길로는 계속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 네. 그에 반하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나타났고 그 실제 혁명이 있었고 그래서 구소련이 등장했죠. 그래서 한동안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속에서 또 보니 새로운 독재 체제, 계급이 등장하고 또 환경도 망가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3의 길이 등장했죠. 제3의 길이라는 것은 1997년에 영국의 수상으로 처음 선임된 토니 블레어. 이분이 한 10년 정도 사실 수상을 했는데, 토니 블레어라든가 당시 그 독일의 슈레더라든가 아니면 그 빌 클린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집권을 하면서 지향했던 바는 순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는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뭔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그렇다고 사회주의는 아니다. 실험해보니까 이거는 이미 아닌 걸로 등장했다. 판명이 났다. 그러니까 제3의 길을 가보자. 여기서 제3의 길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1의 길, 사회주의가 제2의 길. 그러니까 제3의 길로 가자. 이 두 개를 한번 어떻게 융합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융합하는 거는 이런 거죠. 자본주의는 어쩌면 시장 우선, 자본 우선이었는데 이 사회주의는 반대로 국가 우선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래서 아니 노동자 우선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제3의 길은 앤소니 기든스라고 런던 정치경제대학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이론적 배경을 제시를 한 건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는 그동안 중산층이 많이 컸고 시민 계급이 많이 이제 컸으니까 더 이상 자본과 노동, 국가와 시장 이렇게 서로 주도권 싸움할 것이 아니라 중간 계층인 중산층, 시민사회가 주도가 되어서 이 두 개를 융합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어떤 이데올로기를 제창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에서 이거 회색 분자라고 다 욕을 먹고, 실제 그럼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했을 때 그것도 대안도 마땅치 않다. 뭐 이래서 좀 나름대로 비난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면서 생산적 복지 이런 것이 이제 비슷한 그러한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경제와 사회,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사회의 어떤 형평성만을 생각해서 두 개를 어떻게든 융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가지고는 아예 성장을 멈추자.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보니까 이거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달리는 자전거처럼 멈추면 얘가 쓰러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아예 시스템을 바꾸자. 그거는 뭐냐면 아예 탈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 뭐 이런 거군요. 그렇게 하자는 주장이 그 유럽의 소위 생태경제학자들 중심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은 또 이것대로 굉장히 무책임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성장이 멈추면 누가 피해를 보나요? 부자 나라보다는 가난한 나라. 예.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예.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층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일자리가 굉장히 없어지는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데 마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나 뭐가 다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대안은 제4의 길을 찾자. 제1의 길도 아니고 제2의 길도 아니고 제3의 길도 아니고 제4의 길을 네 찾자. 번째 새로운 길. 네 번째죠. 탈성장은 아무런 길도 아니니까 아. 네 번째 길이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예. 결국은 경제성장 해야 된다.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성도 높여야 된다. 네. 환경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서 기후위기도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죠. 다만 이제 경제성장, 이 세 가지 동시에 투자하자는 것이 유엔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성장은 그냥 일반적인 GDP 성장이 아니라 참성장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GDP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GDP가 증가합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막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막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도 그게 다 GDP 증가분으로 잡혀요. 하다못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인간에게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이산화탄소 배출되고 아니면 뭐 온갖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거 배출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또 처리하는 비용도 GDP에 플러스로 잡혀요. 그게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플러스로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순수한 성장, 참성장을 하자. 그래서 그 지표를 제가 막 만들어 보려고 사실은 책을 쓰면서 했는데 구글에서 막 찾아보니까 참성장 지표라고 Genuine Progress Indicator라고 이미 만든 게 있어요. 이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실험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 우리나라에도 랩 2050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연구 단체에서 이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사실 거기 연구위원인데 예. 저는 거기 참여하지 않아서 예. 어느 정도 이걸 하고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도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 나갈 방향이다. 경제성장이라는 건 참성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사회 형평성도 높이고 그리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야 되겠다. 문제는 세 개를 동시에 과연 그 세 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겠느냐? 그게 없다는 거죠. 일석삼조는 마리조가 일석삼조지 일석삼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동안 해온 것이 뭐냐면 제1의 길에서는 경제성장만, 제2의 길에서는 소위 사회적 분배 문제만, 그리고 탈성장에서는 소위 환경 문제만 다루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제3의 길은 이제 경제성장하고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 세 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고 또 한 가지씩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두 가지가 또는 한 가지가 망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중 딜레마, 영어로 트라일레마다. 그렇게 동시에 달성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씩 하면 다른 게 망가진다. 그래서 제가 만든 해답은 뭐냐면 세 개의 목표가 있으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세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모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 개씩 그러면 목표 달성을 해보자. 한쪽에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발전, 또 한쪽에서는 성장과 발전, 사회, 네. 또 한쪽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 요 두 개를 달성하자는 거죠. 그 첫 번째 게 바로 뭐냐면 포용성장이에요. 네. 그 두 번째 이쪽 환경과 경제성장은 녹색성장인 거예요. 그럼 이게
포용성장?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좀 추진을 하는 듯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름은. 근데 두 개 다 사실은 당초의 취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녹색성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제가 2005년에 강원대를 휴직하고 UN 에스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저의 그 보직이 뭐냐면 선임 환경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환경과 경제 문제를 다루는 ESDD라고 Environment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vision이라고 환경과 지속 가능 발전 국이었는데, 거기에서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 2005년에 아태 지역의 환경장관의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 주제가 그린 그로스였어요. 녹색 성장. 그래서 그 녹색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MB 정부가 들어서기 훨씬 전이죠. 훨씬 전이더만요. 그렇죠. 예. 그 전에 들어섰고, 그래서 그때 들어서기 전이었고, 그때 이제 그 쓰임을 만들 사람이 없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마침 제가 그때 안식년 나가는 때쯤이고 해서 마침 했고요. 그 당시에 그 마침 에스카 사무총장이 김학수 사무총장이었고, 또 국장도 한국인 정래원 국장이었고, 제가 이제 과장급은 거기에 이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이제 주도가 돼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취지는 뭐냐면 경제 성장만 하니까 환경이 파괴가 된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경제 성장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럼 앞으로 경제 성장과 환경이 윈윈할 수 있는 성장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녹색 성장인 거예요. 그거를 먼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목을.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경제학적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이제 그걸 공부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 그 경제 활동을 하면 환경의 외부성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고 공해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업들에게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환경의 외부성,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환경의 외부성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자. 환경세, 지금 얘기한 환경세라든가 탄소세, 지금 탄소세. 그걸 더 높이자는 거죠. 그걸 높여주고 그 대신 소득세는 낮춰주자. 그러면 전체적인 텍스 레비뉴, 전체적인 조세 수입은 똑같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환경세를 높이니까 환경 외부성은 줄일 거고, 그 대신 소득세를 낮춰주니까 그만큼 기업은 기업대로 더 열심히 생산활동을 할 것이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소득세 줄어드니까. 그 대신 총량은 똑같은 거예요. 소득세 수입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세 수입은. 그렇게 만든 게 하나고, 하다못해 보조금을 주더라도 지금처럼 무슨 전기에 주거나 아니면 개도국 가면 뭐 그 휘발유 뭐 이런 데 보조금을 막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그 새로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R&D 측면에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환경 산업이 첨단 산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가 앞장서게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어떤 녹색 성장의 수단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좀 제가 볼 때는 잘못했어요. 이게 녹색 성장이라고 표방을 했는데, 정확하게 저탄소 녹색 성장을 했는데 4대강 사업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동시에 토목공사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해버렸죠. 예. 차라리 제가 만약에 거기 참모였으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영산강부터 합니다. 제일 조그맣고, 그 당시 야당 쪽에서 사실은 거기 이제 지사도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도 했고, 그거 하나 먼저 해서, 그래서 고용도 늘리면서 소위 영산강의 생태 환경도 좀 개선을 해보는 거죠. 조그만 거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음 거 해보고 다음 그건 뭐 단계적으로 했으면 사실 굉장히 제일 좋았을 거라는 거죠. 혹시 다른 나라에 탄소세나 환경세는 높이고 소득세는 낮춰서 비교적인 이런 말하면 성장과 뭐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그럴까? 뭐 녹색 참성장? 이런 방향으로 성공한 국가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그린 텍스인데요. 저희가 처음 만든 게 아니라 독일이
그나마 독일이 그나마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예. 독일이 지금 제일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참 그럴듯해요. 예. 근데 항상 이제 문제는 이제 강론에 가면 항상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문제가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이제 그 갖다가 이제 그린텍스 아니면 이제 그 녹색 세제 개혁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소위 환경세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포항제철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맞아.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폐기물이라든가 탄소를 배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를 해요. 뭐 거기서 소득세는 낮춰주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실은 비용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뭐 그 거의 뭐 서비스 기업, 뭐 다음이라든가 뭐 아니면 쿠팡, 뭐 아니면 무슨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 디지털 기업들한테는 사실 이거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죠. 그쪽은 이래저래 별로 뭐 그런 환경 위반료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아직은 우리나라는 뭐 제조 강국인데 포철이 하나의 단순한 포철이 아니라 이게 다른 기업에 말하자면 모를까 뭐 쌀과 같은 이런 재료로 많이 들어가는데 포철에 탄소세를 많이 매기면 다른 기업의 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이런 문제가 있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기간 산업에서 갖고는 있어야 되지만 방향으로는 그 길로 우리가 급격하게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뭐 단계적으로 하여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그냥 여유롭게 천천히라는 의미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보면요, 총량으로 보면 미국이 단연코 1위고요. 그다음에 2위가 미국이에요. 2위가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7위예요. 굉장히 많고요. 1인당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가 훨씬 높지. 우리나라 3위입니다. 3위. 제조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생산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높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후 악당이라고까지 한단 말이죠. 지금 이래저래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이미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 유엔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그 파리 기후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고 2050년까지 어떻게든 탄소 우리 소위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넷 제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참 이제 국가적인 딜레마 같아요. 이제 국가 간에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 같이 산업혁명이 일찍 하고 제조업이 일찍 정착된 나라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약간 감소세로 가는 게 괜찮은데 우리 같이 이제 뭐 최근 몇십 년간 급격하게 산업화를 한 나라, 제조업 중심으로 또 우리보다 뒤에 따라오는 나라, 이들 나라에 이렇게 이제 꼭 같은 기준으로 잣대로 가지고 이제 줄이자 이러면 이게 이제 국가 간에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롭지 않은 기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그 얘기하기는 너무 한가로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GDP 규모로도 11위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으로는 이미 7위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발전을 더 해야 되니 제조업 중심으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래도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가 선진국이 아닐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농업사회에는 쌀이 제일 중요한 상품이었죠. 서구에서는 밀이죠, 물론. 우리 그 산업사회에서는 쌀이 바로 석유였죠. 우리 이제 디지털 사회는 그 석유가 이제는 반도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잘 잡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상품 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반도체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반도체마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가 디지털 사회에서는 산업 사회에 석유가 된 거예요. 이거 산업 사회 때는 석유 가지고 싸웠잖아요. 패권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은 디지털 가지고 패권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자국에서 이 소위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중국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한테까지 엄청난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신문 그 실온도 봤는데
거기에 쓴 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 정치권이나 정부가 지금 너무 한가롭다. 그래서 지금 뭐 나름대로 그 우리 양양자 의원을 그 반도체 무슨 뭐 기술 무슨 특위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막상 이분이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한탄 섞인 그러한 글도 봤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자, 이제 뭐 아무리 제가 얘기를 다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예. 잘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예. 사실은 마무리 말씀을 이제 이 말씀 꼭 드리고 끝내고 싶어요. 예. 우리 그 산업혁명 이후에는 네. 이 세상을 서구의 이데올로기, 서구의 문화, 서구의 경제가 지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아까 이데올로기 하면 제1의 길, 제2의 길, 네. 제3의 길, 최근에 탈성장까지 전부 다 서구의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예. 그 서구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에 기초했느냐? 예. 소위 얘기하는 히브리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 이 두 가지죠. 이 사상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나와 너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서구의 예. 그런 어떤 문화나 사상이. 두 번째는 자연과 인간을 놓고 보면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는 그러한 대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 보면 우리 동양의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유교를 한번 보세요. 나가 아니라 우리잖아요. 네. 우리 집, 우리 나라잖아요. 내 나라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내 부인까지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놓고 봐도 우리 서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하거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양사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치 K-팝이나 K 무슨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이제는 이데올로기도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이 책 쓰고 끝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4의 길 연구 포럼, 제4의 길 정책 포럼, 예. 제4의 길 시민연대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도 너무 감사히 제가 왔고, 예. 그래서 같이 이런 연구하는데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예. 정책 포럼도 그래서 만들어서 실제 정책에 반영도 하고, 시민사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또 시민사회 그러한 모임도 제가 많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한번 하고, 예. 이걸 가지고 저는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책도 영어로 만들고 또 뭐 다른 나라 언어도 번역도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뭐 그동안 저는 평생 제1의 길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걸로는 영어로 논문도 쓰고 책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4의 길 가지고 제가 예. 전 세계에 가서 정말 한번 그분들과 정말 토론해서 이 길로 정말 세상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단지성을 정말 만들어서 예. 우리 인류가 정말 2100년이 없는 미래가 아니라 예. 있는 미래를 예.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것도 정말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이 저는 제가 마지막 이제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거의 됐습니다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어떤 그러한 나이에 들어서는 어떤 저의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뭐 같이 좀 해주십시오.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미국의 경제학 박사 저도 이제 미국에서 경제학을 했지만 저는 제도학파를 해서 좀 뭐 미국 주류 경제학자들 좀 다른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경제학자로부터 듣기 어려운 폭넓은 시야를 가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예정된 미래 이게 재앙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집단적 지성을 잘 발휘하면 이게 인간사회의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길, 제4의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네네. 성장도 참성장을 하자. 네네.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한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 네, 맞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예. 분들께서 다 함께 예. 동참해서 시청자 제자길로 여러분들도, 같이 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